백제의 한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진평군의 태산성 밖 큰 나무 아래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하나같이 날렵한 몸매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내뿜는 예리한 눈빛으로 보아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길을 마치 환한 대낮인 양 능숙하게 내달렸다. 그 중에는 짧은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리한 표창 몇 자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통의 무사들처럼 긴 칼이나 무거운 병장기를 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건표는 맨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사나이가 누군가를 찾다가 약간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물었다. 안 보입니다. 사나이들 중 하나가 역시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낭랑에서 무예청이 양운거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중년의 눈가에 잠시 서렸던 기대감은 사내들이 대답에 그대로 사그라지고 말았다. 실패로구나. 중년이 입가에서 탄식에 이어 분노의 한숨이 스며 나왔다. 양운거가 명이 긴 놈이로구나. 건표의 실력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은 백제의 내법 좌평 난도가 낭랑과 고구려에 보냈던 세작들이었다. 난도는 분소왕의 특명을 받고 여서와 번국에서 무예가 강하고 경공술이 뛰어난 자들을 뽑아 갖가지 정예 훈련을 시킨 후 낭랑과 고구려에 놓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건표라는 무예가 뛰어난 자객을 낭랑에 보내 무예총위 양운거를 제거하려 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건 을불이 밤중에 양운거의 저택을 찾아갔다가 담장 너머로 무련장을 정탐하고 있던 건표를 우연히 목격하고는 돌멩이를 던져 그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인데 이들로서는 그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난도가 양운거를 제거하려는 데는 그가 낭랑 군사들의 무예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전 낭랑이 말갈 용병들을 거느리고 여소 백제에 쳐들어왔을 때 혼남하였던 책계왕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낭랑군을 막으러 나섰다가 양운거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양운거는 신출규모란 무예로 겹겹이 둘러싼 금이병들을 뚫고 왕의 심장에 칼을 넣었고 책계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불교의 객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책계왕의 맏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분소왕은 그날 이후 양운거라는 이름 석자를 꿈에서도 잊지 못했고 특별히 좌평 난도에게 그의 암살을 지시했던 터였다. 내법 좌평 난도의 저택. 낭랑에서 돌아온 중년의 사나이가 난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저간의 사정을 보고한 후 변명처럼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해 황제를 암살하는 게 차라리 양운거를 죽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난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 역시 전장에서 양운거를 보았는데 그의 무예는 보통의 장수들과 아예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
난도의 이마에 잠시 서늘한 기색이 감돌았지만 이내 기색을 회복하고 물었다. 그 밖에 큰 변화는 없느냐? 좌평어른, 지금 낭랑에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채비라는 자가 낭랑을 장악했습니다. 채비? 예, 동해왕의 빈객이었는데 황제의 성지를 들고 낭랑으로 와서는 순식간에 성을 점령했습니다. 병력도 없이 혼자 와서 낭랑성을 점령해버린 것도 대단하지만 그를 따르는 진의 영웅들이 속속 낭랑으로 모여들고 있다 합니다. 낙양에서 낭랑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이냐? 그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소문으로는 이미 낭랑이 오히려 본국 조정보다 훨씬 강대하다고도 합니다. 제가 떠날 즈음에는 유주자사가 낭랑태수 채비에게 문안을 드리러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주자사가 수하인 낭랑태수에게 문안을 드리러 온다? 그 채비란 자가 그렇게나 대단하단 말인가? 낭랑의 저작거리에는 채비가 장차 천하의 주인이 될 거란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난도의 얼굴에 근심이 깊게 서렸다. 왕은 낭랑군이 손에 서거한 부왕을 잊지 못해 양운거를 죽이고 낭랑에 쳐들어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낭랑에 그토록 비범한 인물이 출연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난도는 난폐한 기색을 떨쳐버리려는 듯 말을 바꿨다. 고구려의 사정은 어떠하냐? 왕은 주색 잡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듣던 중 반가운 얘기로다. 비로소 난도의 얼굴에 일말의 안도감이 서렸다. 선왕이 대방군을 도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인 이후로 고구려는 백제의 우한거리였다. 본시 책계왕은 고구려와 대립하는 것을 내키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장인인 대방태수가 원군을 청해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심 끝에 그는 아내 보과의 애원을 받아들여 대방에 원군을 보내 고구려군을 물리쳤고 그 이후부터 고구려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많지 지금 고구려 왕이 학정과 주색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음날 난도는 궁으로 들어갔다. 분서왕은 후원을 헐렁 거닐다 난도가 들어오자 반색을 하며 물었다. 그래, 낭랑에 갔던 자객은 돌아왔는가? 폐하, 소신에게 벌을 내리소서. 실패했나? 그렇사옵니다. 양운거라는 놈을 죽이는 게 그리도 어렵단 말인가? 분서왕은 양운거라는 이름 석자를 증오하고 또 증오했다. 쉬운 일일 거라는 생각지 않았지만 이번 자객은 빼어난 고수라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애석하구나. 송구하옵니다. 양운거는 선왕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낭랑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군사 수천을 양성하는 것보다 그 중요성이 더함에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분서왕은 선왕의 뜻을 이어 본국보다는 여서에 주로 머물며 부왕의 복수와 대륙 경영의 꿈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라 난도는 근심에 잠긴 채 궁을 나섰다. 그러고는 그 길로 병관 자평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소. 검표라는 자를 보낸 걸로 아우만 그는 꼭 해낼 것으로 믿었는데 성과가 없었소.
전하의 분부가 지엄하니 이 나라 최고의 무사를 찾아 다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적임자인지 몰라 이렇게 좌평 어른을 찾았어. 병관 좌평 원웅은 빙그레 웃었다. 하하, 새작을 키우는 분이라 그런지 소식이 빠르기도 하구려. 무슨 말씀이신지요? 시침을 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전하의 지엄하신 분부를 받고 걱정이 되어 들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왔소. 사실은 바다 건너 계령산에 계시는 덕림거사께서 비범한 무사한 사람을 내게 소개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모레 저녁에 오시기로 했으니 내법 좌평께서도 그때 오셔서 같이 보면 되겠소. 웬만한 무사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낸 자들의 무예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이번에 보낸 검표는 누구도 따르지 못했던 최고의 검수였음에도 실패했으니까요. 덕림거사가 그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니 기다려봅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지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이요. 지난번 내가 찾아뵈었더니 무예 그 이상을 깨친 백제 최고 무사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이번에 백제에서 그 무사와 함께 오신다고 백길로 인편을 먼저 보내오셨어. 호,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무사라고요? 그렇다 합니다. 난도는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리고 또 이틀 후 다시 병관좌평 원웅의 집을 찾았다. 바둑이나 한 수 두며 기다려봅시다. 난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바둑이 한창 어우러질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나가는 소리에 이어 낯선 목소리가 정원을 지나 방으로 전해져 왔다. 바둑 산매경에 빠져 계시는군요. 방금 돌 놓은 분이 좋은 형세일까요? 돌 놓는 소리만으로도 바둑이 형세를 짐작한다는 듯 범상치 않은 음성이 방문 밖에서 들려오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거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자나무에 조개바둑 알을 넣는 소리보다 더 청아합니다. 병관좌평 원웅의 목소리에는 짙은 반가움이 묻어났다. 난도가 눈을 들어 덕림거사를 바라보니 과연 한눈에 보이기에도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 표정은 평온했으나 깊은 눈매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붉은 두꺼운 입술에는 세상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난도의 눈길이 호기심을 가득 머금은 채 즉각 덕림거사의 곁에서 있는 사나이에게 옮겨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덕림거사의 자태를 보고 가졌던 큰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난도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나이에게서 무사라고 할 만한 어떤 기운도 느껴지지 않은 탓이었다. 무인 특유의 형형한 기색이나 날카로운 살기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생긴 얼굴에 밋밋한 눈빛을 띠고 있는 사나이를 보자 잔뜩 머금었던 난도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리 올라오시지요. 원웅 역시 난도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는지 얼마간 맥 빠진 목소리로 두 사람을 방 안으로 안내한 다음 난도를 소개했다. 처음 뵙습니다. 난도라 합니다. 난도가 고개를 숙이자 덕림거사는 곁에 선 사나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개하지요. 이 사람은 가히 최고의 솜씨를 지닌
무사로 지금은 계룡산에 나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계룡산에 앉아 있어요? 무인이라면 천하를 주의하며 비무를 하는 게 올바른 수련법이 아닌가요? 어딘지 야유가 들어있는 듯한 병관자평 원흥이 물음에 독림거사는 방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은 범시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지만 그것도 높이 올라가면 정신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 사람 비사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덩굴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기만 하더군요.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 얘기지요. 혹 거사님께서는 그가 비무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저는 오랫동안 숱한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무사를 다뤄왔기에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무예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계시는 내법 좌편께서는 자객을 다루는 분이라 저보다도 사람 보는 눈이 훨씬 매섭습니다. 오늘 거사님께서 본국 제1의 무사를 데려오신다는 말씀에 큰 기대를 걸고 기다리던 참인데 지금 내법 좌평의 안색을 살피니 실망이 큰 듯합니다. 원웅은 난도를 빗대어 자신의 불만을 전했다. 두 사람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큰 게 사실이었다. 하하, 그래요? 독림거사는 두 사람이 반응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다음 옆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복의 비사, 이 두 분을 위해 잠시 자네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겠나?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겠지만 오늘은 실례를 용서하게나. 아무래도 여기 여서에는 여서의 규칙이 있는 모양일세. 원웅은 칼 한 자루 지니고 있지 않은 비사라는 부사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었던 터라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난도 역시 눈에 힘을 잔뜩 준 채 비사의 얼굴을 주시했다. 남루한 옷차림에다 생김새도 그저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해 보이는 비사는 입에 대었던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장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원웅이 물었지만 비사는 대답이 없었다. 비무를 하자면 상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원웅이 물었지만 비사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병장기로 상대와 겨루는 비무를 보고 싶네. 혼자 허공을 향해 권식을 펼치는 걸로는 자네의 실력을 알 수 없지 않겠나? 계속되는 원웅의 재촉에도 비사는 여전히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쪽으로 걸어가는 밤바닥보다 반치쯤 높은 문턱에 올라섰다. 그러고는 그 문턱 위를 한가롭게 네댓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버렸다. 그러자 원웅은 눈을 모로 접으며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왜 그러는가? 무예를 보여준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원웅이 헬란에 비사는 빙그레 웃었다. 내가 권식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러나? 설마 병장기를 안 가지고 왔다고 변명하려는 거 아니겠지? 비사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무엇을? 자네의 실력을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 문턱을 몇 발짝 걸어 다닌 게 자네의 실력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웅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법 좌평님, 오늘은 그냥 차나 한잔 하시고 백제의 제1의 무사는 내일부터 찾아보기로 하시지요.
여서의 번국의 찬사를 모두 모아 실력을 겨루게 한 다음 그중 장문하는 자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난도의 표정은 잠을 심각해져 있었다. 그는 비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물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게. 문턱을 걸어 다닌 게 어째서 자네의 실력인지를. 저는 문턱을 걷지 않았습니다. 비사의 대답에 진작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던 원웅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쏘았다. 그게 문턱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비사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청길 낭떠러지를 걸었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다 길이 한 발자국 넓이도 되지 않아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해냈습니다. 뭐라? 문턱이 아니라 청길 낭떠러지라고? 게다가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그렇습니다. 거참 요사스러운 사로고 도대체 얘까지 와서 이 무슨 사이비 짓이란 말이냐? 나는 이 나라의 병관 자평이다. 그러나 흥분한 원웅과 달리 난도의 얼굴은 차츰 펴지더니 정내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자네는 청길 낭떠러지 위에서도 소문턱을 걷는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란 걸 얘기하고 있구만.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여기 대륙의 무사들 중 한 사람과 겨루어 보게. 아무리 그래도 자네의 실력을 알아야 뭘 맡기든 말든 할 게 아닌가? 어른께서는 어찌 저를 죽인 후 일을 맡기려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분은 저를 자객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닙니까? 만약 자네의 실력이 검증된다면 그럴 작정일세. 대가는 충분히 치르겠네. 자객이 생명은 그 은밀함에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자객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야 하는 법인데 온 무사들에게 소문을 낸 후에 자객으로 보낸다면 먼저 죽음을 주고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난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제가 거사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국에서 듣기를 서왕께서 양운거라는 낭랑의 장군에게 목숨을 아끼셨다는데 저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난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금을 해한 자를 참하는 일은 모든 백성이 할 바 맡겨주신다면 해내겠습니다. 난도는 크게 깨우치는 바가 있었다. 이 사람 비사는 일개 자객이 아니었다. 보통 자객이란 목숨을 담보하는 대가만 충분히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마치 수족처럼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부리기에 편하고 작은 일에는 그지없이 세심하지만 이를 보는 큰 눈이 없는 것이 자객들의 공통점이었고 항상 그 점이 난도 자신의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비사는 오히려 이를 보는 눈이 앞서 있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난도는 오로지 비사의 무예만을 검증하려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난도는 그의 말에서 더 큰 믿음의 한 자락을 발견하고 있었다. 문턱을 걷고 내려와서는 낭떠러지를 걸어놓으라고 태연히 말하는 비사의 태도가 허황되게 보이기도 했지만 대가만을 바라고 호언장담을 늘어놓는 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양운거라는 자가 정말 강하다면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대가입니다. 비사의 마지막 말이 난도의 모든 걱정거리를 한 번에 날려버렸다. 난도는 얼른
난도는 얼른 일어나 비사 앞에 예의를 갖추고 다시 앉았다. 비사,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게. 이제껏 큰 인물을 보지 못해 이렇게 엉절한 모습을 보였네. 백선된 도리로 선왕이 복수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다만 부끄러워질 뿐이네. 비사 또한 같이 자세를 가다듬었다. 성왕께서 적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당당히 나가신 것은 모든 백성의 사랑이며 최전선에서 적장의 일격에 운명을 달리하신 것은 모든 백성의 가슴에 새겨진 치격인데 무사된 자로서 어찌 복수를 결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일에 어찌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길로 낭랑으로 떠나 양궁거의 명을 거두겠습니다. 이 길로 대왕 폐하를 뵙고 떠나게. 대왕께서도 흐뭇해하실 것이. 그것은 법도가 아닙니다. 자객이 어찌 하나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대왕을 뵙겠습니까? 적의 목숨을 거두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적조차 없어야 하는 자객은 대왕을 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길로 떠나겠습니다. 비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일어나 나가버렸다. 난도가 얼른 은자를 챙겨 따라 나가려 했으나 독림거사가 제지했다. 저런 사람에게 은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난도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는 도로 자리에 앉았다. 정녕 기인이군요. 어쩐지 이번에는 양궁거를 잡을 수 있으리란 기분이 듭니다. 오랫동안 난도의 얼굴에 서려있던 수심이 천천히 갇혀들기 시작했다.